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2022년 7월이었죠. 창업자 하워드 슐츠가 다시 돌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장 경험을 현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 스타벅스를 재창조해야 한다. 꽤나 절박함이 느껴지는 말이었죠. 네, 맞아요. 그 표현 자체가 심상치 않았죠. 팬데믹 때 보면 드라이브스루나 모바일 주문으로 어찌 보면 잘 넘어가는 듯 했는데 또 스스로는 길을 잃었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뭔가 내부적으로 큰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2022년 9월에 대대적인 재창조 전략을 발표합니다. 오늘 저희는 ISE 비즈니스 스쿨의 사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스타벅스가 왜 또다시 이런 큰 변화를 택했는지, 그 재창조의 핵심은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또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침 새 CEO 왔잖아요. 락스만, 나라시만. 네, 시점도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스타벅스 하면 역시 그 제3의 공간,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1971년에 시애틀에서 작은 가게로 시작해서 슐츠가 이탈리아에서 영감을 얻어서 도입한 개념. 집이랑 직장 말고 그냥 편하게 머물고 싶은 곳. 이게 초기 성공의 완단 핵심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초기 성공은 진짜 딱 세 가지 기둥이었어요. 첫째는 뭐니 해도 커피 품질. 그냥 좋은 원두가 아니라 공급망까지 관리하면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딱 만들었죠. 둘째는 고객 서비스. 그 바리스타들이 눈 맞추고 이름 불러주는 거. 굉장히 인간적인 느낌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그 말씀하신 제3의 공간이라는 분위기. 편안한 의자, 와이파이, 심지어 음악까지 신경 썼잖아요. 자체 음반사도 있었고. 맞아요. 이 세 개가 딱 맞물려서 엄청난 브랜드를 만든 거죠. 그 후로는 성장세가 정말 대단했죠. 1992년에 상장하고 프라푸치노 같은 히트작도 나오고 해외 진출도 막 하고. 네, 거침없었죠. 일본, 싱가포르. 근데 이게 항상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2000년대 중반쯤에 한번 흔들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아요. 겉으로는 12년 연속 동일 매장 매출 5% 이상 성장. 와, 이거 대단한 기록인데. 근데 속으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아,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느린 서비스 속도였어요. 메뉴가 점점 많아지고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쵸. 펌킨 스파이스 라떼 이런 거 엄청 복잡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하나 만들려면 시간이 꽤 걸리니까요. 전체적으로 속도가 느려진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빨리빨리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좀 흥미로운데요. 고객 자체가 변하고 있었다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스타벅스가 겪는 문제의 핵심에 항상 있어요. 고객 변화. 그러니까 기존의 오래된 고객들은 여전히 그 제3의 공간의 가치, 분위기, 경험 이걸 중시하는데 새로 오는 고객들은 시간이나 가격에 훨씬 민감했던 거예요. 좀 차이가 있었군요. 네,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온 지 1년 안 된 신규 고객 중에 스타벅스를 고품질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34%밖에 안 됐어요. 근데 5년 이상 된 충성 고객은 51%였거든요. 차이가 꽤 나죠. 네, 확 나네요. 그리고 이 돈 낼 만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신규 고객은 8%, 충성 고객은 32%. 와, 8%? 문제는 이 두 그룹이 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속도냐 아니면 친절한 직원이랑 분위기냐. 이게 서로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효율성을 높이려고 인력에 돈도 더 쓰고 그 에스프레소 머신 바꾼 거 반자동에서 완전 자동으로. 네, 맞아요. 베리스모 80L이라는 완전 자동 머신을 도입했죠. 효율성을 높이려고.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다고요? 그렇죠. 바로 그 효율성 추구가 부메랑이 된 셈인데 2007년에 슐츠가 당시 회장이었거든요. 경영진한테 메모를 보냈는데 이게 유출됐어요. 그 유명한 메모. 네, 거기서 완전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자동 머신 때문에 커피 만드는 과정에 로맨스랑 영국성이 다 사라졌다고. 기계가 너무 커서 바리스타랑 고객 눈맞춤도 어렵게 만들고 이것도 지적했고요. 하긴 그 큰 기계 앞에서 좀 그렇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원두를 매장에서 안 갈고 미리 갈아서 포장된 걸 썼거든요. 향 보존한다고. 근데 이것 때문에 매장에 그 고소한 커피 향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도 스타벅스 경험의 희석화다. 브랜드가 그냥 상품화되고 있다. 이렇게 경고했죠. 듣고 보니까 스타벅스만의 어떤 매력이 점점 사라지고 그냥 비싼 커피 파는 데가 되어간다는 그런 위기감이었네요. 그렇죠. 게다가 타이밍도 안 좋았어요.
맥도날드가 막 $4 커피는 멍청하다 이런 광고로 대놓고 때리고 아, 맞다. 그랬었죠. 미국 매장 방문객 수도 처음으로 줄고 그러니까 결국 2008년에 슐츠가 다시 CEO로 복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등판이었죠. 그때는 핵심으로 돌아가자 이거였죠. 네, 딱 그거였습니다. 핵심으로의 회기. 전 세계 매장 문을 3시간 닫고 바리스타 재교육시킨 거 이건 진짜 상징적이었어요. 맞아요. 엄청난 결정이었죠. 그리고 문제됐던 그 크고 높은 자동 머신 대신에 여전히 자동이긴 한데 더 작고 예쁜 마스트레나라는 머신을 들여놓고 매장에서 다시 원두도 갈기 시작했고요. 매장 디자인도 좀 지역특색 살리는 쪽으로 바꾸고 그럼 그냥 옛날로 돌아간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동시에 디지털의 중요성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이스타벅스 아이디어 같은 플랫폼 만들어서 고객들 의견 듣고 소통하고 아, 과거의 장점은 살리면서 미래도 준비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변화가 성공해서 2010년에는 실적이 엄청 좋았어요. 다시 살아난 거죠. 그 뒤로 모바일 주문 결제 시스템 도입하고 2015년이었죠. 이런 디지털 혁신 계속하면서 잘 나갔잖아요. 2017년에는 케빈 존슨이라고 기술 전문가 출신이 CEO도 되고 좀 안정기처럼 보였는데 네, 그랬죠. 케빈 존슨 때는 디지털 전환이 더 빨라졌고 특히 팬데믹 때는 그게 빛을 발했죠. 드라이브스루나 앱 주문 처리 능력이 워낙 좋으니까요. 그래서 위기를 잘 넘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이면에선 또 다른 문제들이 쌓이고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2022년에 슐츠가 다시 임시 CEO로 와서 재창조를 선언한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번 재창조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건가요? 네 가지 축으로 얘기하던데요. 맞습니다. 첫 번째 축은 변화하는 고객 선호도에 대한 대응이에요. 이게 진짜 극적인 변화인데 2022년에 미국 스타벅스에서 팔린 음료의 64%가 차가운 음료였대요. 콜드브루 같은 거. 64%요? 뜨거운 커피보다 훨씬 많네요. 17%였는데 확 늘었죠. 이제 따뜻한 커피의 시대가 가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예요. 게다가 커스터마이징, 시럽이나 퓨레, 콜드폼 이런 거 추가하는 거 있잖아요. 네, 있죠. 저도 가끔 하는데. 이 유료 옵션 매출이 미국에서만 연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어요. 와, 1조 원요? 그렇게 많아요? 네, 엄청나죠. 반면에 스타벅스의 상징이었던 제3의 공간, 그러니까 매장에 앉아서 시간 보내는 고객은 전체 28%밖에 안 됐어요. 아, 대부분은 그냥 사서 나가는 거네요. 네, 테이크아웃이나 드라이브스루가 대세가 된 거죠. 이용 행태가 완전히 바뀐 거네요. 그럼 스타벅스는 여기에 어떻게 적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디지털 경험 강화랑 매장 형태 다양화. 이미 회원이 5,800만 명 넘는 스타벅스 리워드 프로그램을 계속 키우고 여기에 좀 새로운 걸 하더라고요. 웹3 기술, 그러니까 블록체인 써서 멤버십 혜택으로 디지털 수집품 같은 거 주는 스타벅스 오디세이 이런 것도 준비 중이고요. 오, NFT 같은 건가 보네요. 네, 그런 개념이죠. 앱 경험 개선은 당연히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매장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카페 공간보다는 픽업 전용 매장, 배달만 하는 주방, 드라이브스루 중심 매장 이런 걸 훨씬 많이 늘리겠다는 계획이에요. 아예 고객 이용 방식에 맞춰서 매장 종류를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포트폴리오로 완전히 재구성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축은 노동 문제 해결이군요. 스타벅스 하면 원래 파트너라고 부르면서 직원들한테 잘해주는 이미지였잖아요. 주식도 주고 빈스톡 이런 거. 네, 맞아요. 오랫동안 일하기 좋은 기업 이미지가 강했는데 근데 2021년부터 미국에서 노조 결성 움직임이 엄청 거세졌고 갈등이 심각해졌다고요. 그 NLRB 거기서 제소도 많이 당하고. 네, 미국 노동관계위원회인데요. 노사 문제를 다루는 정부 기관이죠. 여기서 부당 노동 행위 혐의로 수백 건이나 제소당했어요. 와, 왜 그렇게 된 거죠? 직원들 불만이 터진 건가요? 네, 임계점에 달한 거죠. 원인을 들어보면 좀 복합적인데 일단 일이 너무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징 주문 처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또 콜드 음료 만드는 것도 은근히 시간이 걸리고요. 아, 그쵸. 손이 많이 가죠. 그리고 특정 시간대에 모바일 주문이 막 폭주하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새 장비나 메뉴 교육은 부족하고 너무 바쁘니까 동료나 고객하고 제대로 소통하거나 유대감을 느낄 시간도 없다는 호소가 많았어요. 듣고 보니
이게 슐츠가 2007년에 걱정했던 거랑 좀 비슷하네요. 효율성만 쫓다가 사람 사이의 연결이 약해지는 거? 맞아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가 다른 형태로 나타난 거죠. 과거의 문제가 반복된 거네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나요? 파트너,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투자를 엄청 강조했어요. 일단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고 이게 당시 미국 외식업계 평균보다 꽤 높았어요. 신규 직원 교육 시간을 2배로 늘렸어요. 기존 직원들 교육도 강화하고요. 파트너끼리 소통하는 앱도 만들고 예전에 있던 커피 마스터라고 전문가 인증 프로그램 있거든요. 그것도 다시 부활시키고. 아, 커피 마스터. 저 그거 기억나요. 네. 그리고 뭐 학자금 대출 갚는 거 도와주는 프로그램 같은 복지 혜택도 추가했고요. 결국 핵심은 직원들 부담 줄여주고 성장 돕고 소속감을 높이겠다 이거죠. 세 번째 축은 매장 운영이란 공급망 개선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거. 여기에 돈을 엄청 쓴다고 했죠. 2023년에만 미국의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천억 원 정도? 네, 맞아요. 대규모 투자죠. 어떤 기술들이 들어오는 건가요? 이번에는 좀 과거랑 다르길 바라야 할 텐데. 이번 기술 도입은 좀 특징이 있어요. 직원 경험 개선을 되게 강조하면서 내세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30초 만에 딱 균일한 품질로 커피 내려주는 새로운 싱글컵 머신, 클러버 버티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도 업그레이드해서 마스트레나2 세 종류 원두를 바리스타가 일일이 안 바꿔도 바로 뽑을 수 있게. 오, 그건 좀 편하겠네요. 그렇죠. 특히 콜드브루. 이게 인기 많은데 원래 준비하는데 20시간씩 걸렸거든요. 20시간이요? 와우. 네, 근데 이걸 다 몇 초 만에 만드는 콜드프레스 시스템? 이걸 도입하면 파트너들 일이 확 줄어들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음료 만드는 동선 자체를 바꾸는 시스템도 있다고요? 아, 네. 그 사이렌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새로운 작업 공간 디자인이에요. 바리스타가 덜 움직이고 필요한 재료를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해서 제일 복잡하다는 프라푸치노 만드는 시간을 평균 83초에서 35초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와, 절반 이상 줄어드네요. 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샌드위치 같은 거 주문 들어오면 하나씩 데우는 게 아니라 미리 여러 개 만들어서 따뜻하게 보관했다가 바로 주는 식으로. 속도를 높이는 거죠. 재고 관리나 주문도 이제 사람이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고요. 듣기에는 엄청 효율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또 그 2007년에 슐츠가 걱정했던 경험의 희석화 뭐 이런 걸로 가지는 않을까? 약간 걱정도 되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 균형을 잘 잡는 게 숙제일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축. 글로벌 성장. 특히 중국 시장이죠. 맞습니다. 스타벅스가 2022년에 320억 달러 역대 최대 매출 찍었는데도 여전히 성장에 목말라 있어요. 2025년까지 전 세계 매장을 4만 5천 개, 2030년까지는 5만 5천 개로 늘리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와, 5만 5천 개. 그리고 이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중국을 딱 지목했어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정말 엄청나 보이던데요. 네, 2022년에 중국 매장이 이미 6천 개를 넘었거든요. 상하이에만 1,000개가 있대요. 상하이에만 1,000개요? 대단하네요. 근데 이걸 2025년까지 9,000개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거의 9시간마다 중국 어딘가에 스타벅스가 하나씩 생기는 속도예요. 와, 9시간마다 하나씩 어마어마하네요. 상하이 근처에는 또 미국 밖에서는 제일 큰 로스팅 공장이랑 포장 공장 합쳐서 커피 혁신파크라는 걸 짓는데 여기에 1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요. 근데 중국은 아직 1인당 커피 소비량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지 않아요. 연간 12잔인가? 그렇다던데? 네, 맞아요. 절대적인 양은 아직 적죠. 미국은 뭐 700잔 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스타벅스는 중국의 그 거대한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커피 시장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더라고요. 잠재력이 크다고 보는 거군요. 중국이 모바일 결제나 배달 이런 게 엄청 발달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디지털 역량을 계속 키우면서 동시에 매장 수를 미친 듯이 늘려서 시장을 그냥 확 휘어잡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축으로 스타벅스의 재창조 전략을 쭉 훑어봤습니다. 결국 스타벅스는 또다시 어떤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선 거네요. 네, 맞아요. 끊임없이 변하는 고객 요구를 따라가면서 효율이랑 속도도 높여야 하고, 근데 또 브랜드의 원래 영혼이었던 인간적인 연결이나 직원들과의 관계, 이것도 다시 챙겨야 하고. 정말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죠. 새로운 CEO 나라시만 어깨가 진짜 무거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핵심 질문은 아마 이걸 거예요. 과연 이번 재창조 전략, 특히 기술을 막 도입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진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계획 자체는 뭐 그럴듯해 보일 수 있는데 실행 과정에서 그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어렵겠죠. 그렇죠. 아까 그 라디오 진행자가 던졌다는 질문이 계속 생각나네요. 스타벅스가 점점 제3의 공간에서 멀어진다면 도대체 뭐가 남는 걸까? 어쩌면 스타벅스 스스로도 계속해서 답을 찾아야 하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질로 돌아오기도 했고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타벅스가 이번 재창조라는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서 어떤 교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